누구나 다 아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승이 이 젊었을 때 조랑말을 타고 밭가리가 한창인 들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때마침 들에서 풀 뜯고 있던 검정소하고 누렁소 두 마리를 보고 곁에 있던 농부에게 물었어요. 노인장, 저 두 마리 소 중에서 어느 소가 힘이 더 좋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얼른 그 선비 가까이 가더니 귀에다 대고 아주 낮은 소리로 소곤거리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세기로는 저 검정소가 더 낫지만 말없이 꾸준하게 일 잘하는 건 저 누렁소가 낫지요. 그렇겠군요. 근데 노인께서는 그 말하기가 무엇이 두려워서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십니까? 그게 아니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제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황희정승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사랑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구나. 그 이후로 그 선비는 농부의 교훈을 평생 동안 가슴 깊이 새겨서 남의 잘못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어질고 착한 인분과 아주 대쪽 같은 고든 성격으로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정승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험상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행실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남의 험담을 하는 거더라고요. 자꾸 저 사람의 험담을 가지고 이쪽에다 전해가지고 이쪽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돼요. 하는 사람도 나쁜 말을 했으니까 안 좋은 것이고 들은 사람도 나쁜 말을 했고 그 당사자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최소 3사람이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나쁜 기운이 쫙 퍼져나가게 돼요. 아주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들어주는 것도 괴로워요. 험담하는 것이 굉장히 나쁘구나 하는 거를 이 황희정승의 젊었을 때 얘기처럼 그렇게 들었다는데 정말 수행자에게는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한다면 참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수행자는 입단속을 잘하고 감정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불을 할 때는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을 항상 부르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참고해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산행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어 살았습니다. 하루는 산행을 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많이 다니다 보면 산이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기로 떨어졌어요. 그때 나무를 해가지고 오던 나무꾼이 아이쿠 하는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고선 거기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는데 쓸어 자빠져가지고 피도 나고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그 왕자를 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연락을 넣어가지고 그 관서에다 연락해가지고 가서 대궐에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가마를 가져와서 왕자를 대궐로 옮겨가지고 치료를 받고 최고의 의료진이 있잖아요. 그 왕실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고 다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자가 임금이 됐어요. 임금님이 나무꾼을 생각하니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그 나무꾼이 없었더라면 내가 거기서 죽을지도 몰랐었던 그거 산증섬한테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나무꾼을 불러서 대궐로 불러가지고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지혜로운 이 나무꾼은 임금님께서 1년에 한 번씩만 제 집에서 한번 주무시고 가시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임금 행차를 위해서 좁은 길을 넓게 닫기 시작했고, 낡은 오두막에서 잘 수가 없잖아요, 임금이. 그죠? 임금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시라 부탁을 드렸으니까, 임금이 오실 집이니까 대궐같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은 대궐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또 임금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임금을 위한 식사도 항상 준비해야 되고, 거기 뭐 상공들도 거기서 근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비원들도 거기 근무하게 되고. 나무꾼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임금님이 하루 저녁을 지내기 위해서 나무꾼의 집은 대궐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궐에서 파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일생 동안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고 임금이 매년 한 번씩 와야 되는 그런 데 사는 사람이니까 임금의 은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불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연불과 같은 그런 임금을 잘 대접하고 어떻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아주 자비로운 왕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은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뭐든지 주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 왕족들하고 저기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모든 국민 백성을 다 오라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몇십 명을 뽑아가지고 와서 자기 보물 창고를 탁 열어놓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씩 골라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들어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또 좋은 그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가는데 어떤 예쁜 아름답게 생긴 처녀는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랬더니 그때는 왜 가만히 있는가 그랬더니 전하도 선물이 아니십니까? 저는 보물은 싫고요. 전하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왕비가 되니 그런 보물 하나가 중요합니까? 이 나라 전체를, 왕까지도 다 내 거가 되잖아요. 나라 전체가 다 내 것이 된 사람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발언하는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어떤 목표로 연부를 하는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던 모든 일을 제대로 물려받아서 살림을 제법 잘 꾸려나갔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빨래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빨래 솜씨를 따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빨래는 눈부실 만큼 하얀데 며느리를 문지르고 두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비벼도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빨래하는 모습을 아주 유심히 항상 살펴봐도 자신이 하는 것과 특별히 다른 것도 보이지 않았고, 궁금해서 여쭤봐도 별 신통한 대답을 얻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호흡이 가늘어지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던 며느리는 문득 빨래 생각이 난 거야. 다급하게 어머니 빨래 하니까 그 말뜻을 알아들은 시어머니가 마지막 말씀은 뭐냐? 얘야 꼭 짜거라. 꼭 짜거라. 시어머니 빨래가 며느리 빨래보다 훨씬 더 깨끗했던 것은 바로 마무리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보다는 중요한 것이 마무리인 것입니다.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잘 달려온 수고와 노력의 빛이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불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잠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연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관세음보살을 누리면서 잠속에 빠져 들어가기 전에 연불할 때 그 마음가짐이 그 잠속에 들어가서도 계속 연불을 이어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앵커링이 되거든, 앵커링. 그죠? 하나 그렇게 되면 계속. 그래서 우리가 수학여행 간다는 날 그렇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던 사람이라도 수학여행 가는 날 4시에 일어난다는 마음을 앵커링을 딱 하고 자면 4시에 눈이 번쩍 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무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황희정승 얘기서부터 빨래까지 이런 예화가 사람을 많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